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89년 4월 15일 영국 셰필드에 있는 힐즈버로 스타디움에서 FA컵 준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2만 5천 관중이 몰리면서 BBC가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96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영국 경찰은 평소와 다르게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이 사고에 직접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이를 철저히 숨겼고 그 유가족들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이 부여되고 사고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20년이 소요됐습니다. 어쩌면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조사 권한으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을 직접 보고 겪은 우리 세대가 후대에 타임캡슐을 남긴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3년을 어떻게 다뤘는지 되돌아보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힘들지 않으세요? 네, 월요일이죠. 네. 목이 잠겼습니다, 저도. 항상 잠기는 목인데, 월요일은 조금 더 잠겨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미국 백악관 한 외교보좌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에 동행해서 전용기를 타고 오면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완료 및 운용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5월 초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뭐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죠. 예. 예. 그 보도에 대해서요. 우리 외교부가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드 관련해 나온 기사 중에 가장 웃긴 기사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으로서는 이게 당연한 입장이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니까 한국의 다음 정권하고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이 다음 정권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금방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데. 근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외교부가 반박을 했어요. 우리 외교부가 아니다. 다음 정권 상관없이 하겠다. 예. 우리 외교부 말 들으면 이 미 행정부가 이 종북인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보다 더 미국 편인 게 우리 외무부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외무부가 일개 부처가 뭐라고 다음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 입장하고도 다르게 미리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합니까? 예, 이게 물론 논란이 되니까요. 부통령 대변인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기사예요. 예. 미국에서 부통령하고 방한한 외교보좌관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는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니라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고영태 씨가 지난 15일 새벽 3시경에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기사인데, 왜냐면 이제 검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궁금해서 검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렇게까지 협조한 사람을 이러는 경우가 어딨냐고. 자기들 생각에도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수사팀이 반발해서 다른 팀에서 구속영장을 쳤고. 그렇죠. 첨단 수사 1부랑 네. 형사 7부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오래전부터 구 여권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선 국면 들어서면서 그 요구 강도가 더 세졌고. 예, 지난주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고영태가 구속되지 않아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직접 했거든요. 구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특검 진행 기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차피 자신의 임기가 대선 이후 끝난다고 보고 총대를 메고 구속영장 지시를 내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구여권이 고영태 구성영장을 원했던 것은 지금의 구도, 이 구도를 뒤집을 소재가 없잖아요.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전통적인 북풍도 거의 선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만든 박근혜 탄핵 명분을 희석시켜보는 시도죠. 네, 그런 시도인데, 그래서 이제 탄핵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다. 이게 소위, 친박 사이트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음모론인데, 거기 꼭 필요한 구성 요소로 고영태 씨의 구속이 필요했던 거죠. 네, 구성 요소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기획 탄핵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고영태 씨는 전략이 희생양이 된 거고, 구여권의 어떤 마지막 저항과 같은 그런 상징 같은 사건이라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말을 했습니다. 오는 29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한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요. 그러니까 공당이 대선 후보를 절차적 하자 없이 선출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낮다고 당내에서 자당의 후보를 교체하거나 혹은 사퇴하거나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첫 번째는 2001년에 노무현 후보가 당시 선출됐는데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소위 이제 후단협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내부에서 난리가 나고, 그때 정몽준 당시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사실상 정몽준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나오는 거죠. 네. 바른정당에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유승민 후보 개인에게 나쁜 일일까? 단일화가. 네, 아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아니, 물론 나쁜 일처럼 보이죠. 자당의 후보를 사퇴하라고. 지금으로서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는 공학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면 마침 또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인재, 이런 인상이 점점 남겨지는 시점이라 동정론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당선은 안 돼도 어차피 보수가 이기기 어렵지만 나라도 이 사람 한 표 줘서 후위를 도모하게 해줘야지, 이런 동정론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이제 동정표가 제일 무서운 표거든요. 선거 표심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유승민 후보의 고난이고 유승민 후보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게 희한하게도 선거 민심이라. 자, 요 사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요. 예, 각 캠프에서 다양한 인사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 전 협회장도 잇따라 대선 캠프에 뛰어들면서 법조계에서는 비판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는데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하창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변호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원래 대선 때는 항상 상대 쪽에 있던 인사들을 더 영입하려고 하죠. 네, 자신들의 확장성을 보여주려고.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선대본부장 진영 의원, 이분은 새누리당 시절에 그 18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부위원장이었어요. 예,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요. 따지자면 구여권의 핵심 인사죠. 그러니까 구여권 인사가 여기저기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엔 공격 포인트가 되기는 어려운데. 네, 현재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창호 전 대한변협회장의 케이스는 좀 다른 것이, 이 테러 방지법 때 국민의당도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불러일으킨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다라고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변협 이름으로 성명을 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국민의당과 정확히 대립되는 스탠스였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어떻게 호남 지지자들과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에게 동시에 설득할 것인가, 정반대 지지자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건 대선 역사상 최초의 미션이에요. 정반대에 있는 지지자들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예, 게다가 공수처에 대해서도요,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이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데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양쪽 지지자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만약 이 일을 해내면은 어쨌든 선거 전략사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이라고 보고 그만큼 어려운 미션에 지금 처해 있어요. 자, 다음 수는요. 네, 주말 동안 스탠딩 토론회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오는 19일에 진행되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방식을 놓고 각 후보들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스탠딩 토론회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경쟁자들이 건강 이상설로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히말라야 트레킹 경험까지 거론하면서 건강 이상설 일축했고 스탠딩 토론회 수용했습니다. 이 스탠딩 토론은 뭐 서로 공격하는 건 별거 아니고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대본. 네. 대본 없이 한다는. 근데 이건 이미 SBS 토론 때부터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때 이제 메모지만 남겨줬고 원고는 들고 오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본 없이 한다는 건 이미 이제 SBS 토론 때부터 적용이 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체력 가지고 공부만 했는데 그건 좀 웃긴 얘기고 그 목적이면 체력장을 해야죠 따로. 예. 체력장. 제가 보기에 두 번째 핵심은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지난 브리핑에서 잠깐 다뤘지만 표정이나 혹은 뭐 제스처나 혹은 뭐 눈을 마주치는 거라든지 뭐 얼굴, 손동작 모든 바디랭귀지. 왜냐면은 트럼프 힐러리 스탠딩 토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탠드 뒤에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앉는 거나 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 기억해 보시면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스탠드 앞으로 나옵니다. 걸어 나와서 온몸을 써가면서 자신의 의사 전달을 그렇죠. 예. 의사 전달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드러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KBS에서 스탠드 앞에 있는 단상 쭉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앞으로 아예 무대 앞으로 나와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혹은 돌아서서 상대 후보들을 보고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하도록 룰을 정했느냐 아니면 스탠딩 그냥 서 있는 거만 서 있기만 예. 서 있기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룰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상 앞으로 나와도 되냐 아니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현재 칸막이 토론이라고 해서 방식들을 이미 주최 측이 짜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제 형식과 토론 형식 이런 것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뭐 상관이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스탠드 단상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룰이 없으면 그럼 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누워 있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면. 그리고 실제 트럼프 힐러리 할 때도 단상이 있고 그 옆에 의자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뭐 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했거든요, 그때도. 중요한 거는 서서 한다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써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차별점인데, 서 있는 것만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건, 이건 웃긴 일이죠. 네, 우선 23일과 5월 2일 날 하는 선관위 주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유식 스탠딩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완전 자유식이라는 건 그 스탠드를 떠날 수 있다? 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방식은 자유롭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차이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뭐 스탠딩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스탠딩의 의미 그거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 의미의 스탠딩이지 서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다음 순요. 네, 주말 동안에도 많은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여론조사가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오차 범위 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따로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추세가 워낙 단기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분석하는 요인 분석들을 많이 하죠. 뭐 토론의 여파도 얘기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부인이 안철수 전 보좌관에게 사적 의무를 시킨 사건이 지난주에 파장이 꽤 있었는데, 이런 건 사회생활을 해본 성인이면 한두 번씩은 겪어본 스트레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사의 가족, 공식 위계하고, 상사 사적 관계가 짬뽕이 되는. 근데 캠프에서 가장 힘든 게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이슈예요. 후보 가족하고 직접 관련이 되면 캠프에서 뭐라고 딱 야박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하기 힘들어요. 캠프 후보 자신의 문제라. 이런 사안은 후보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인이 캠프를 통해 사과하고 안철수 후보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저는 이 정도로는 데미지 컨트롤이 됐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제 거대 담론은 아니고 이렇게 일상 레벨 사안들이 자꾸 팔을 흔드는 건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둬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데미지 컨트롤이 안 됐는데, 저의 조언을 들을 리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게 대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면 캠프의 실수라고 보이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한겨레 21이 보도했습니다. 알파팀. 예, 알파팀이라고 해서요. 인터넷에 글을 쓰고 그 활동의 대가로 게시물 하나에 25,000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원고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벌었다라는 거고요. 20대는 25,000원, 30대는 5만 원, 뭐 이렇게. 네, 뭐 나이 차별이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알파팀을 꾸렸던 사람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팀의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팀들이 가짜 뉴스를 만든 그 사람들이다, 이 뉴스도 있었죠. 네, JT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인 홍모 씨는 최근 친박 지파에서 태블릿 PC 조작설 등 가짜 뉴스를 퍼뜨려온 노커들배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 대선에 속칭 시발단이라고 국정원의 직원들과 직접 연결해서 여론조작 댓글을 달았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김모 목사 같은 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아니고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제 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죠.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지금 나온 알파팀 뉴스를 보면 국정원 내부의 팀을 외주화했을 뿐, 네.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최근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노코딜베 같은 발행과 직접 연루되어 있다. 이런 기사잖아요. 예. 댓글 시발단은, 그 운영 형태가 외주화했을 뿐,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사가 직접 증언이 처음 나온 거죠. 예. 최근에 그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고 있나? 하고 의구심이 드는 활동들이 보여요.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디테일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드러난 국정원 알바 부대인 알파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서 2009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 중 일부가 여전히 가짜뉴스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연결고리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예. 그 알파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증언인 거죠. 직접 증언인 거죠, 이게. 예, 당사자 팀의 일부였던 한 조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통장 사본이라든지 지시 내역들, 이메일 내역도 보여줍니다. 그동안 했던 일들. 예. 그리고 본인 이야기로는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하고. 예. 그리고 그 팀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노컷일베 같은 가짜뉴스를 운영한다는 거고. 인물이 겹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이 대선을 맞이해 새로 준비한 야심찬 코너입니다. 내부자 둘만 있었는데 이제 내부자가 너희입니다. 내부자 너희.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정태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 코너를 처음 하고 나서 안민석, 김성태 코너를 바꿔야 된다고 이걸로. 아, 그 코너는 이제 갔다. 새로운 코너가 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호준 공장장님 방송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겠죠. 네. 제가 다들 걱정합니다. 다들. 그 이야기했습니다. 김호준 공장장님이 저들 평일 때 머리에 뿔 난 줄 알 때 실제 뿔은 안 나 있고, 네. 수염이 많더라.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예. 만나봤더니 마음이 들더라든가. 뭐. 꼭 안아주었어, 뭐라든가. 방송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했다고 하시죠? 잘했다기보다도, 제 집사람이 그래서 무난히 넘어갔네 소리 합니다. 그럼 잘한 거죠. 예.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들이 가족인데,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김관영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방송 끝나고 왜 이렇게 좀 밀리더라. 왜 이렇게 밀렸냐? 어떻게 정태욱 의원님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실책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가족에게? 제 1번 저희 보좌관들. 보좌관들한테.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왔습니다. 오늘 좀 봐주십시오. 자, 이번 주 이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마도 지난주 이제 TV 토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또는, 아무래도 조정 국면이 워낙 급속도로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안철수 예, 후보. 예. 이례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정 국면인지 여론조사 수치가 이제 조금씩 변동의 어떤 추세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정태욱 의원님. 예.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은 우리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이제 정체되고 예. 모름무응답이 좀 증가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나무 집에 가 있던 우리 남의 집. 이 보수표들이 예. 아직까지 집으로까지는 안 돌아오고 최소한 거리로까지는 나왔다. 거리로 다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모름무응답이 좀 늘어났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이 가출했던 게 길로 다시 나왔다. 예, 길로 들어왔다. 나무 집에 갔다가 이제 길거리까지 나왔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 집으로까지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 그런 상태이고 예.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에 사실 재보궐선거 전에 자유한국당 TK 지역의 지지율이 14% 15%였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막상 투표를 하니까 40%인지 50%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물론 대선하고 재보궐선거는 투표율 자체가 재보궐선거는 30%밖에 되지 않고 대선은 한 60~70%까지 가니까 단순 비교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숨어 있는 또 집에는 있지만 숨어 있는 보수표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아니었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희망을 본 한 주다. 예. 그러니까 가능성 정도. 예. 집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이제 갔다가? 지난번 가장 중요한 이유야 잘 알다시피 탄핵 심판의 영향이고 과정에서 그건 남의 집에 간 이유고 제 말은 다시 길거리로 나온 이유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사실상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경남도지사직을 사퇴를 하지 않는 바람에 선거운동을 사실상 못했지 않습니까? 셀프 디스인가요? 예. 그 이유가 아마 가장 컸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TV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운동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무 집에 가 있던 게 최소한 길거리 정도로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론을 또 해주시죠. 저희는 어쨌든 양강구도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제 여론이 쭉 올라오다가 사실은 이번 주에 저희가 좀 골든클로스가 생겨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역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약간 주춤합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 타이밍에 한번 돌아보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돼버리면 뒤집지도 못하고 끝나지만 네. 오히려 저희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정책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해석하신 거고 지금 하강 쪽 아닙니까? 하강은 아니고요. 하강은 아닌가요? 네. 실제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뭐 유치원 문제 젊은 엄마들이 좀 많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남자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남자와 여자가 특이하게 지난주 조사에서 여자가 13%가 더 낮습니다. 네, 그걸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화가 좀 많이 났구나라고 하는 걸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서 또 여심을 잡을 공약을 비장의 카드를 지금 준비하느라고 제가 아침 5시까지 일했습니다. 준비한 걸 공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왜요? 일시에 충격이 상당한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아침에 가장 많이 듣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가장 큰 충격파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성분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또 굉장히 여성층의 애절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약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또 힘든 일, 가정 꾸려나가는 것들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육아보육. 육아보육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뭐 그런 거 열심히 만드셨다니까 고생은 했는데 또 무슨 퍼주기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이번 공약 만든다면은 재원 대책이 없이 자꾸 뭐 퍼주는 거 죄송합니다만 좌파들이 특히 아니니까 뭐 이래 불안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공약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공약에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은 같이 공격하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책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책 하나 할 때마다 조금 돈 들어갈 것 같다. 이거 얼마 들어가냐 전부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민주당 많이 들어가는 민주당 막 공격해 주세요. 민주당 지난번에 조심하고 있어요. 경제 공약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상 예산을 수십조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3.5% 예산 증가율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금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 증가율은 지금 3.5%거든요. 그거를 2배 늘려가지고 7%로 늘리겠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들겠다 하는데 1년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4조 원 내지 5조 원을 들여가지고 81만 개. 아니요. 지금 골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지금 21조 원 나옵니다. 21조 원. 그럼 1년에 4조 원이죠. 1년에, 그렇죠. 5년간 나누니까. 그러면은 4조를 들여가 81만 개를 만들면 1인당 4천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4,500만 원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짜리 일자리를 평균해가지고 40만 원 받는 일자리를 그러면 만들겠다. 그거는 푼돈 받는 자리지. 그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4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면은 그거는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지 그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약을 근데 실제로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관영 의원님께서 밤을 새우셨다니까 특히 고시 출신이고 또 유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재원 대책 없이 만들지 마시고 또 그러면 그거는 획기적인 일자리가 획기적인 또 재정 폭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공약이 나와가지고 그게 혹시 다시 길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버릴까봐 남의 집으로 걱정하시는 거죠? 별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번 가봐가 나간 사람들이 그 집에 왜 나왔겠습니까?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자유한국당의 자랑스러운 홍준표 후보가 딱 멋있어 보였겠죠. 세탁기를 확 돌린다 하니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적폐 세력이 이야기할 수 있는 민노총이나 정교조를 확실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끈합니까? 평소에 세탁기 발언을 특히 남자다운 다음 발언에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거 보니까 홍준표 의원님, 후보 말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졌겠죠. 진짜 사이다는 이재명 시장님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사이다 같이 이래 쫙 하고 실제로 대통령 되면 시원하게 할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너무 남자답고 멋있어가지고 지금 여성표가 빠졌다는 거예요, 국민의당. 하여간 저는 어쨌든. 말이 됩니까, 이게?
세탁기 발언 남자답다. 남자다운 건 맞아요. 뭐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죠. 네. 뭐 그냥 질러대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토론회에서는 좀 격에는 안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본인의 해명을 내가 전달을 하면은 예. 원래 그 서민들의 말 수준으로 하면은 그게 눈높이에 맞다고 해명을 합디다마는 저는 뭐 거기에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나 핵심 동의 안 정국을 하시는군요. 찔렀다. 뭐냐? 우리 사회의 진정한 그 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우리 이제 집단이나 뭐 세력이 있다 하면 그게 정교조고 민노총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확실히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느냐? 우리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때문에 안 했지. 실제로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수긍하고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 국민도 있긴 있겠죠. 예. 제 말은 모두가 다 동의하지는 않겠죠. 특히 모두 중에 모두가 아닌 사람 중에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도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네.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새롭게 바뀌려고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예, 저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세탁기에 한번 돌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러면 세탁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도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누굽니까? 들어갈 사람이. 뭐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김강현 의원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그 공약 때문에 새벽까지 일하시고 1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안 들리고 있거든요, 의원님.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한방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비밀 공약을 아직 공개를 못 하시는 거죠.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두 분이 지난 방송 때 실시간 검색어 1, 2를 다투셨어요. 이 사람들 누구야? 왜 이렇게 재밌어? 네. 오늘은 전혀 지금 10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이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의 당시 토론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V 토론요. 네. 안철수 후보 정말 우리 항상 바른 생활맨 내지 이래 되니까 한 2번 그냥 어려운 질문 받으니까 빳빳하게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가지고 역시 바른 생활맨답구나. 정치적으로 별로 때가 묻지 않아가 저렇게 해가지고 막상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격 몇 번 받아버리면은 열을 내거나 굳어버리지 않을까. 좀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TV 토론에서의 것이 뭐 실질적인 대통령 업무를 하는 데와는 얼마나 관계는 있겠냐마는 그러나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론을 그러면은 해주죠. 네. 대통령이 이게 다 이 허허 웃고 허허실실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뭐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르니까요. 문재인 또 후보가 계속 웃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어쨌든지 조금 경직되고 좀 긴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가 보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TV 연설을 다른 사람과 같이 동시에 출연한 건 처음이거든요. 토론회. 예, 토론회에.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여러 번 있었지만 여러 명이 같이 보면서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익숙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 가보니까 끝난 다음에 야, 참 사람이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서 난 참 좋더라. 예, 뭐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는 많이 들었어요. 국민의당 지지자들끼리 모여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지 저희는 뭐 첫 토론이었기 때문에 몸풀기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부터는 훨씬 더 콘텐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토론을 보면서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뭐한데 정말 우리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이름 생각 안 나세요? 예. 문재인 후보는 예. 순진하다.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렇게 순진할 수가 있는가. 그때 질문 자체는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먼저
이제 김정은이를 만나러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뭐냐면 그러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안 만나겠냐 그런 반론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동맹의 그 굳건한 동맹 체제를 굳히고 미국과, 예.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 이 안보에 대한 태세를 굳건히 하고 중국에다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를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가 너 이렇게 확실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원래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이야기조차도 동맹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국과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제일 먼저 김정은을 만나러 가겠다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았는데 전혀 동문서답을 하면서 굉장히 그분이 하나 확실한 거는 굉장히 잘 웃으시더라고요. 그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 보이던데. 능수능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A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예. A에 대한 전혀. 답을 안 하면 모범생은 내가 잘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A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B에 대한 답을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 말 많은 토론에 이제 예. 능숙하다는 얘기죠. 우리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홍준표 후보께서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가지고 피한 것처럼 보였는데. 피한 거 근데 맞죠. 지금 갑자기 당해가지고. 그럼 실제로 중요한 거는, 예. 만나는 순서입니다. 뭐,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이보다 더한 악이라도 만나야 되는 건 맞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데 가장 먼저 김정은을 만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했는데 김정은을 첫 번째 만나가지고 대화로 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북한을 아직도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장 의원님, 예.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좀 상처가 됐나 봅니다. 그죠? 홍준표 후보가 바로 재반론하지 않고 마치 피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죠?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홍준표 후보한테 할 말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이거를 왜 그렇게 답을 못했어요? TV 토론단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잘못하셨네. 이 방송이 청취율이 높다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을 디스하신 것 같아요, 방금. 왜 그렇게 못했냐고. 그렇진 않고 그 기대기를 확실히 전하는 거죠. 자, 유승민 후보 사퇴론이 갑자기 불거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모두. 저는 남의 당에 대해서 제라 이래라 저래라 감 나와라 판 나와라 할 수는 없는데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 나오면 꼭 또 국민의당하고 손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뒤에서 그런 사람도 하려는 거야. 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민주당에 또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저희는 초지일관 스스로 하겠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국민의당은 아무런 얘기 안 했는데 네. 바른정당 내 일부 의원들이 자꾸 국민의당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런 구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별로 가능성이 안 생기니까 네. 야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선거 10% 득표율 10%도 안 되면은 선거 비용도 보전 못 받고 완전 당 쫄딱 망하는데 야 좀 일방적인 러브콜인 겁니까? 짝사랑입니까? 그럼?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반갑지는 않다. 네. 이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보수인데 일로 안 오고 또 남의 집 가냐고 그럴 사안 아닌가요? 저는 이정구 정책위 의장이 바른정당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 사석에서 또 밥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진심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된 것만으로 이야기한다면 참 저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 새누리당을 뛰쳐나갈 때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선의로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그냥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태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인기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짐 사가지고 딴 살림 차리고 남의 집에 갈 생각이 돼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탄핵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달라서 뛰쳐나간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인기가 없고 되살아날 것 같지 않으니까 뛰쳐나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른정당 내에 자당의 후보가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또 짐을 살 수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짐을 사가지고 남의 집에 가는데 그 집이 어느 집이냐도 또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앞에 김관영 의원님 계시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그 좌파 이중대라고 하는 그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것이 예. 이 본가로 돌아와라. 원칙도 뭐 원칙도 없고 새가 밀리면 언제든지 짐 사고 그리고 짐 사가 가는 집도 뭐 원칙 없이 그냥 당장 이익에 눈앞에 이익이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까봐 그것이 정말 전체 바른정당 의원님들에게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지금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 좀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른정당도.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뭐 10%가 될지 19%가 될지 나름 자기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 싶고요. 예, 대개 여권에 오래 계신 의원님들의 성향은 대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많이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렵고 이렇게 하면은 좀 주로 권력이 될 만한데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시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이제. 뭐 그건 뭐 또 예. 뭐 객관적인 팩트니까요. 예. 그거를 뭐 바른정당 사람들은 뭐 또 부인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힘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일로 오는 거다.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 해보면 이정구 그 정책에 이제 오늘 아침에 아마 조찬하면서 했으면 또 생각이 바뀌어가 짐 싸들고 또 다른 집에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추세가 꺾여서.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내 입에 아니 저기 하기는 그렇고 예. 이렇게 그 지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보면은 오자 대결할 때하고 예를 들면 뭐 유승민 후보가 드랍했다 아니면 뭐 홍준표 후보가 드랍한 이 3자 대결이나 4자 대결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그렇게 차이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런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가 아니고 계속 저희는 바른정당 와봐야 우리한테 도움 안 되니까 네. 오히려 공격의 빌미만 되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인 겁니까? 네, 저희가 뭐 정당을 새로 저희도 창당해서 참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에 초지일관 끝까지 가는 일관된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잠깐 정 의원님 문자가 하나 왔는데 민노총 조합원인데 민노총을 죽인다고요?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뭡니까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에서 온갖 그 불법적 시위 집회에도 우리 가만 놔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완전히 뭐 없애는 거는 대한민국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민노총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안 찍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표가. 아니 그 안 찍는 거 필요 없다는 게 대한민국 발전에 대해서 예.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만약에 집행할 민노총이 자유한국당 지지선을 하면 어떻습니까? 에이 뭐 안 할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도 아까 김관영 의원님 말씀한 대로 별로 민노총이 저희들 당을 지지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지한다고 그러면 고맙죠. 그죠? 그럼요. 뭐 편데. 지지해준다고 하면 뭐 누구나 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그리고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예. 누구나 자기를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는 유권자의 자유지만 어쨌든지 설사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그분들의 생각도 포용하고 잘 들어야죠. 네.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노총 자체를 하니까 이제까지 관용으로 대충 봐줬던 거를 예. 이제 그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항상 우리 사회가 양보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글쎄 뭐 그 문제는 또 다른 이슈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 민노총 문제는 민노총 문제대로 따로 다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 양당 간에 걸린 문제 중에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언론이 자유한국당에 돌아섰다고 그러면서 기댈 곳이 홍준표 후보가 직접 지금 한 겁니다. 이야기. 바닥 민심과 SNS 뿐이라고 이런 문제의식이 후보 캠프에 있어요. 보수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안 도와준다 하는 문제의식이 홍준표 후보 당사자한테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좀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우리 캠프 자체 내에서 뭐 특별히 거론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캠프 내에서는. 예. 근데 홍준표 후보 자신은 그렇게 느끼나 봅니다. 본인 근데 직접.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불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언론들이 보수 언론을 포함한 언론들이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양강 체제를 자꾸 이제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수 있습니다. 언론에 왜 버림받았을까요? 보수 정당이. 그건 뭐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워낙 두려움이 많고 포비아가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안철수 후보를 띄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뭐 짐작을 하는데 실제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보수신문이 홍준표를 버렸다기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자업자득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오자 여론조사하면 4위인 때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정확하게 이 4등에 해당하는 지면만 할당이 돼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2번 기호 후보인데 신문에서 보면은 2명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2명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는 3명은 밑으로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지율이 깡패다. 신문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 인정하고 뭐 지지율 2위 되면 또 그대로 지면 배치해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지지율 1, 2위 하면은 또 말이 바뀔 겁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구 의원, 국민의당 원내수석 대표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었으면서 각 캠프 인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민주당, 국민의당 양당의 이 인재 영입에 대한 입장 요청했는데요. 국민의당은 오늘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해서 오늘은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국민의당 입장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요. 먼저 이윤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영입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다시 당을 만들면서 인재 영입과 관련된 원칙을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정치 혁신을 위한 인물 영입 3대 원칙이었죠. 네. 부패하거나 막말하는 사람이나 국민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을 배척하는 사람, 그리고 기득권이나 힘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3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에서 영입한 인재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이런 원칙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 각종 부설이나 비리에 연루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런 원칙이 왜 어떻게 바뀐 건지 잘 납득이 안 됐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이 현실이 굉장히 이렇게 괴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본인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공약들, 약속들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데서 이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일반론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입 원칙을 발표했었는데 그 원칙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칙이 맞지 않는지 구체적 인사를 좀 거론해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거명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좀 사례로 몇 분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네. 하창우 법률지원단장 영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예. 전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데, 이분은 테러방지법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 앞두고 국회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필리버스터를 했었던, 필리버스터를 그냥 며칠 동안 계속했었는데, 이 테러방지법의 찬성 의견을 개인도 아니고 대한변협 명의로 새누리당에 전달을 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공약하고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본인은 주장하는 그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지 또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은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김은용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공금 횡령과 같은 그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분이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 투표를 앞둔 2010년에 자신의 그 IOC 부위원장 재도전을 위해서 동계올림픽 유치 방해 활동을 했다,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던 분이고요. 또 이 조용택 특보나 유철한 인권특별위원장, 이런 분들은 사실은 또 지난번 새누리당 후보로 지난 총선 때 경선 출마를 하면서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제 지원을 받았던 이런 분들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새정치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영입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선 국면에서 영입 인사들을 이제 광폭으로, 뭐 가능하면 반대 입장에 섰던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시도는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부위원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섰다는 것만으로 영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똑같은 기준으로 민주당도 공격받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었어도 그 입장이 변화가 된 것, 혹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신뢰를 줄 수 있어야지 되죠.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 지적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다 그러면 그 직책을 내려놓고 그냥 백의종군하겠다 해서 실제로 진정성 있게 돕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고 그렇게 전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거론되고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인재들을 다 직접 영입한 건 아닌데, 그런데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접 사과는 아니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당의 후보이고, 후보가 뭐 직접 영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보를 보고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직간접적인 일들에 대해서 후보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논란이 되는 분들은 스스로 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혹은 과거에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이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었던가요? 이 논란이 됐을 때도 문재인 후보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문재인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전인범 당시 영입됐던 인사가 본인이 스스로 그런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하고 직을 물러나셨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나 당사자가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말하자면?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입 인사들의 명망성도 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전문성을 갖는 각 분야의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과거에 그런 논란됐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한다든지,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그렇게 영입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고 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국민의당에서 보이는 태도는 문제가 없다, 아니면 답변을 그냥 입을 다물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표의 해명에 따르자면 이런 인사들은 직책 없이 순수하게 돕는 것일 뿐이다. 너무 네. 크게 일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비슷한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인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돕는 것뿐이다. 순수하게 돕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국민의당에서 영입 인사로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하고 중요한 직책도 또 이렇게 드리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돕는다라는 말로 가지고서는 해명이 되지가 않지요. 순수하게 돕는 분들이 그러면 꼭 그렇게 어떤 특별한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더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런 일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반론은 저희가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듣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그렇다면 인재 영입 원칙은 뭔지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주로 이제 명망성, 상징성을 중심으로 인재를 영입했다면 저희는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생활 현장을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가 국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전문가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어제 또 세월의 성주기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그 이후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유은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의당 이찬열 인재영입위원장 포함해서 캠프 쪽 관계자들에게 두루 동시에 요청했는데 오늘은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의당 입장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 반론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쓸쓸하고 찬란하진 않지만 외모만큼은 도깨비를 닮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대선 앞두고 저희가 마련한 특별 코너입니다.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대선 판읽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 때가 왔습니다. 네. 민감하고 정당도 민감하고 지지자들도 민감하고 다들 민감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기법에 따라서 수치가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토론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회 직후 그리고 주말 그리고 토일 이런 식으로 목금 금토 토일 여론조사들이 쭉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중에서 오늘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겁니까? 예, 저 리얼미터가 좀 사정이 생겨서 예. 리얼미터가 주간 집계를 좀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거를 발표를 못해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왜 못하게 예, 됐는지. 예.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발표를 못합니다 지금. 예, 이 한국사회여론조사 조사는 예. 금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목요일 날 그 TV 토론이 있었으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도 남의 결과잖아요? 예, 그것도 다룰 수 있어요? 이미 상관- 공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거라도 공표된 거는 막 쓸 수 있습니까? 예, 빨리 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오자 다자 대결을 비교를 네. 해보면 문재인 후보가 46.9%, 그리고 안철수 조사 후보 기업 말하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34.4%.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12.5%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주의 결과를 보면 문 후보가 41.8%, 안 후보가 37.9%, 약 4%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한 3배 정도 그 차이로 보면 한 4배 정도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면 사실상 바짝 붙어서 양자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10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그때 예. 상황에서는 오차범위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10%포인트가 넘었음으로써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 예. 리얼미터 조사도 이제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저희는 일간 조사인데 4일 연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중간 집계 또한 좀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죠. 네. 홍 후보도 있는데 예. 예, 홍준표 후보가 6.8% 나왔고요. 유 후보가 3.4% 그리고 심 후보가 2.9%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예, 예. 지난 주말 네네. 금토 여론조사인 거죠? 이게? 금토 여론조사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저희가 MBN 의뢰로 해서 예. TV 토론을 누가 잘했는지를 예. 물어보기 위해서 금요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직접 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때는 문 후보가 45.4%, 안 후보가 30.7%, 한 15%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그건 상황입니다.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의 여론조사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향을 봤을 때 지금까지 무난 양자 구도를 많이 얘기해 왔는데 좀 약화되는 양상,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또 어떤 조사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구도가 좀 약화되는 양상이다. 네네. 그게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금토 수치와 그리고 리얼미터의 토론회 직후 수치라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한국리서치가 JTBC 의뢰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15, 16일 날 토일요일이죠. 예, 그 다음이네요. 여기는 이제 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조사의 일주일 전에 를 비교를 하면 무난의 지지율이 조금 여기서도 벌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그 안철수 후보가 무섭게 추적을 하고 네네. 골든 크로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전망이 지난주가 중요하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봤고요. 이 추세로 쭉 가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 국면이 들어가면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새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와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향성으로 보자면 아마도 뭐 토론회라든가 가족 관련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벌어지는 양상으로 생각보다 단설 유치원 논란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일간 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공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기사들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고 그 TV 토론 평가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TV 토론을 봤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관심 집중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그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단순히 언론 기사로 논평하는 수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아봐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방정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투표 참여하겠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것이 한 80%대 초반대로 나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아, 그래요? 다른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주 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구축농단, 탄핵 정국을 지냈고 좀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이번엔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예년의 선거에 비해서 높은 데다가 네. 그리고 이제 검증 기간이 짧다 보니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직접 찾아보는 경향이 더 높다, 예전보다. 예, 직접 찾아보는 경향도 많고, 직접 TV를 보는 경향도 많고. 그러니까 언론의 평가를 과거에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검증하겠다고 그렇죠. 자세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는군요. 예, 아무래도 종편이라든지 여러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지만, 미디어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일변도였다가 최근 주말 사이에 토론회 이후 주말 사이에 3개의 여론조사가 수치야 뭐 좀 다릅니다만 그 여론조사 기관의 전주와 비교했을 때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추세가. 예, 원인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원인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예. 국민의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비국민의당 지지층, 구여권 지지층을 포함해서 뭐 무당층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다 가지고 그것을 있는데 확장성이라고 이제. 예, 확장성인데 안철수의 강점으로. 확장성은 예. 동전의 양면처럼 그 확장성은 좋은 거지만 그 지지층의 응집력 자체가 예.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층, 구여권 그 지지층은 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 후보를 따라잡으려면은 진보적이라든지 그 중도적인 진보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설 유치원 논란이라든지 또 부인을 비롯한 어떤 검정 논란 또 최근에는 영입 인사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보적인 성격의 중도층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진보라고 표현할 네네. 안철수 후보 표 안에 보면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정말 넓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후보도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논란이 그 왼쪽 편에 있는 후보, 그러니까 유권자층을 좀 움직였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그 보수층, 그러니까 아까 응집력이 약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보수층에서도 약간 이탈하는. 그러니까 홍 후보가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 등이 그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국면을 맞고 있고, 그리고 유 후보 또한 토론회 이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보수층도 일부 조금씩 움직여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제 토론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그 유승민 후보, 그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많이 꼽았는데요. 예. 예,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목요일 날 토론회 끝난 이후에 금요일 날 긴급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33.7%, 예. 안 후보가 21.7%, 심 후보가 12.2%, 유 후보가 11.8%, 홍준표 후보가 9.6%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심상정 후보하고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 정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금방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부 다 10%대로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수치가 나온 것은 그냥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네. 자기 지지층에서 잘했다고 한 거고요. 네네. 근데 심 후보와 유 후보는 자기 지지층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온 거죠, 이게.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아까 이제 이 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문, 안 두 후보가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된 그 사안 중에 TV 토론에서 가장 관심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벌어진 이유랄까요? 그런 부분 좀 간접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일자리와 재벌 개혁이 38.7%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 지지 논란이 18.4%로 2위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TV 토론 내에서 어떤 이슈의 선점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안 후보보다는 유 후보, 안 후보보다는 문 후보 쪽으로 좀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 후보, 유 후보 두 분 모두 TV 토론을 자기가 받고 있던 지지율보다 더 잘했다고 2배 이상. 맞습니다. 2배 이상, 3배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어필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유 후보의 지지율도 지금 받는 국면입니까? 유승민 후보의? 지금 금방 소개해드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하면은 크게 반등했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에 좀 다시 조금 이번 주 초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는 바입니다.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면 최대 수혜자가 유승민 후보가 되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한 번 잘해도 계속 잘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인상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했지만 리얼미터가 조사한 걸 발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저희 리얼미터 정례조사, 일간조사가 예. MBN하고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네. 어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국민의당이 저희 조사를 가지고 검찰 고발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MBN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결국 그 결과 어제 MBN이 그 리얼미터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면 저희 주간 집계가 전부 다 공표가 되는데 그래서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계약도 어제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네, 조금 이례적이죠. 예, 모든 정당이 선거 국면만 되면 사실 다 예민해지는 건 당연한데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도 항의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을 특정해서 검찰을 고발하고 그래서 계약이 중단되는 건 제가 처음 봤네요, 이거. 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주간 집계를 했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원히 못 하는 겁니까, 수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제 그 CBS 저희 그 CBS의 김현정 뉴스하고 네. 이제 계속 우리 경쟁 프로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아, 죄송합니다. CBS 김현정. CBS 모 현정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마 앞으로 이제 주간 집계. CBS가 어딥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광고를 해드리는. 예, CBS, 김현정 쇼에서. 예, CBS 의뢰로 이제 예. 저희 이제 주간 조사는 아마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발표 못했던 거는 CBS 김현정 쇼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나가나요? 예, 오늘은 이제 금요일 조사. 금요일 조사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간 500명씩 그건 아까 1000명. 약간 언급했잖아요, 진짜. 아, 예. 그건 다릅니다. 그건 긴급 따로 편성한 조사이고 예. 저희 종래 조사. 이렇게 많아요, 예. 조사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한 11시쯤에 예. 목금 이틀간 조사한 이제 금요일 일간 조사를 이제 릴리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사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이때 쭉 얘기했던 것 중에. 조사 개요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혼나요. 말씀드렸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됐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81%, 유선 19%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7.3%이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대선 토론 긴급 조사는요. 이 조사는 MBN 매일경제가 의뢰했고요. 리얼미터가 실시했습니다. TV 토론 다음 날인 4월 14일 날 실시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90%, 유선 10%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6%고요.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3개의 여론조사는 네. 그 각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의 전주 수치에 비해서 전주 예.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간 내의 전주 네. 수치에 비해서 격차가 벌어졌다. 맞습니다. 이게 추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 그 수치 발표된 것 중에 오늘 나온 것 중에 이제 중앙일보 수치는 이제 제가 개요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네.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앙일보의 또 여론조사를 보면 딱 붙었어요. 네네. 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른 세계 여론조사 기관은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가 나왔는데, 주말 네네. 거는. 네. 중앙일보 거는 거의, 1% 가까이 붙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저런 여론조사도 경향성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3가지를 이유를 듭니다.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그리고 소위 이제 네. 샘플이 뭐였냐. 예, 샘플이 뭐였는지 골고루 조사했는지 이 부분이 샘플링의 문제, 예, 샘플링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유선하고 무선의 비율과 상당히 가깝게 비율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비중 때문에 그런 예, 겁니까? 근데 지금 중앙일보 조사의 유무선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다음 그 시간에 이유가- 알려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네. 소재를 다룰 시간이 안 되는데 네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권자들 궁금해할 겁니다. 여론조사 수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건 선거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냥 추세를 보는 건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건데 이 추세를 보기에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네, 네. 뭐가 맞는 추세인지는 헷갈리는 거죠.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다른 조사들도 전부 다 좋은 조사 기관들이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대선 조사에서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라든지 금방 소개해드린 어떤 이런 조사기관처럼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설문지 문안이라든지 그걸 고정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시행하는 조사기관의 전체적인 경향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역시 대선 기간 특집으로 마련한 고정 코너입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김영균 사무처장님은, 지난 몇 년입니까? 뭐 자꾸 물어봐. 지난 20여 년간. 92년부터. 예, 모든 선거에 미디어 감시를 해 오셨고, 네. 이제 점점 감시해야 될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신문방송만 하면 됐었는데, 그럼요. 그죠? 예. 요즘은 뭐 신문방송, 포털, 다 해야 돼. 종편. 예.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예.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연이어서요,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후보에 대해서 기사 제목의 유불리를 모든 매체를 다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네. 통계를 한번 내보셨다. 네네. 네. 그래서 먼저 신문방송 양적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중에서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와 반대로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를 네.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럼 이게 전수조사를 하신 네, 거고. 이 체크는 한 기사에서 3개 정당에 관련이 있으면 3개 정당을 다 체크를 하는 예.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정량적 분석을 하신 거네요. 네. 예. 3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문을 4주간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4주 동안의 신문 제목 중에서요. 민주당에 유리한 그 유불리 기사 그 관련된 게 19건, 그러니까 유리한 게 19건, 민주당 유리한 게 19건. 예, 불리한 기사가 61건이었어요. 61건. 국민의당은 유리한 기사는 35건, 불리한 기사는 15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유리한 것을 플러스 1, 불리한 것을 마이너스 1로 점수를 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2점, 국민의당은 플러스 20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뭐 계속 언론에 대해서 편파주라고 불만을 하는 것은 수치로는 맞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방송의 경우는 신문에 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유리한 제목보다는 불리한 제목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방송은 이제 제목 장사를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보도를 보면 민주당 유리 보도가 6건, 불리 보도가 169건이었어요. 그렇군요. 더 크죠. 네. 국민의당은 유리 보도가 25건, 불리 보도가 37건.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예, 민주당은 마이너스 163,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12. 예. 예, 이것도 이거는 편차는 민주당이 또 그때 당시 1등 지지율 정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그리고 있죠. 또 후보가 네. 확정되면서 국민의당 관련된 의혹 보도도 많아지면서 네. 유불리 편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총 수로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기사 수치가 훨씬 높긴 합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연합뉴스도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연합뉴스를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 네. 연합뉴스 홈페이지의 정치명과 홈페이지 안에 또 대선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 두 페이지에 실려 있는 모든 대선 관련 기사를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통신사니까. 네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제목에서 부정적인 것이 13건, 예. 긍정적인 것은 4건, 중립적인 것이 62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은 부정적인 것이 9건, 긍정적인 것이 12건, 그리고 중립적인 것이 42건입니다. 예. 사실 이거는 그 신문방송에 비해서는 편차가 크지 않은데요. 예. 연합뉴스라는 그 매체의 특성상 거의 스트레이트 보도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 작은 수치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사이기 때문에 네. 통신사는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매체인데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통신사에도 이런 경향성은 보인다.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가 자꾸 보수 매체들이 네. 자유한국당을 버렸다고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왜 국민의당 우호적으로 나오냐고 계속 그렇긴 문제 하죠. 제기를 하는 네. 거죠. 예. 포털도 조사해봤는데요.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의 네이버 모바일 메일 뉴스에 배치된 기사 중에서 그 메인 중에서 12번째 기사까지를 12번째 기사까지가 기준이 된 이유는 뭐죠? 소위 그러니까 일면?
네, 일면에 이렇게 스코어를 한 번 내렸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휴대폰 기준으로 해서 네. 스코어를 그러니까 첫 화면에 뜨는 기준 네. 그런 기준으로. 네, 그 중에서 후보를 제목으로 또 이제 논조를 비교해 봤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첫 번째로 언급된 경우가 총 287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84건, 그리고 긍정적인 기사가 62건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점수로 매겨보면 마이너스 22예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28건, 그리고 긍정적 기사가 92건이어서요. 플러스 64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탈에 이건 단순히 이제 그 스크롤을 하지 않은 휴대폰 기준 첫 번째 뜨는 기사 제목을 가지고 분석한 거죠. 네, 모든 대선 기사 제목을 다 본 겁니다. 실제 그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제목만 가지고 평가를 한 정량전 분석인데 부정적 여기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불리한 수치가 높네요. 네. 이건 이 경향성은 사실은 방송 언론 포탈 일관되네요. 예, 거의 비슷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정당에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를 보면 누구한테요? 언론사 근데 항의하기도 하지 않나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요즘 항의를 많이 하는데 이 수치대로라면 국민의당은 항의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유불리 가지고 너무 따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선거보도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유불리가 아니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금 선거보도에서 전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어떤 정당에게 불리하더라도 그게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이면.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그 문재인 후보가 훨씬 부정적으로 보도할 요인이 많으면 부정적으로 보도해야죠. 예. 진실을 보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정책도 유불리를 떠나서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고 그냥 제대로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검증 보도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거론돼야 될 기사가 10배가 넘는데 5배만 해도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너무 제가 숫자만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문제의식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년에. 숫자는 이러한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뭔가요? 지금 사실 가장 유행하는 거는 네거티브 보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죠. 대선 후보. 선거는 네거티브죠. 대선 후보 검증 보도라는 그런 포장, 특히 요즘 팩트 체크가 또 유행이 되면서 팩트 체크하는 보도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방송사마다 신문사마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이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만 하고 사실관계를 끝까지 입증되었을 때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카더라성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예를 들면 굉장히 지금 많아졌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문 후보 아들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 사안은 문 후보 측과 고용정보원 등에서 해명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부터는 이제 감정적인 호소. 부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문 후보 아들 그 의혹에 대해서 별거 새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언론 입장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이제 뭐 크든 작든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언론사들이 이런 보도를 할 때 기계적으로 양쪽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민한연의 입장은 이미 이 사안은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억지로 끼워넣는 것도 이건 불공정한 거다. 그렇죠. 그것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이제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계속 발굴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격가지이고 그 사안의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의혹들이 자꾸 추가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의혹이 안 풀렸는데 왜 더 이상 안 보도해?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 의혹이 정말 할 만큼 다 했으면 그것을 다 전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또 안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한마디로 저는 누가 한마디 하거나 뭔가 작은 사안이라도 하나 더 꺼내서 계속 의혹을 반복해서 뉴스로 재생산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검증 보도는요, 진짜 검증 좀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 검증 보도가 검증을 안 하고 주장만 전달하고 있다, 양쪽에. 근데 이게 검증을 안 하는 것도 물론 못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검증을 제대로 철저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유불리 또 유불리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양시양비론이랑 기계적 균형에 빠져가지고 지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진실 추적을 포기하거나 선거 쟁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렇게 하면 비겁한 안 태도네요. 좋다. 예. 좀 비겁한 태도. 네, 그러니까 양쪽 캠프 혹은 뭐 다른 캠프들이 주장하는 건 담으면서 네. 언론기관들이 직접 자기들이 검증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빠진다. 그렇죠. 다운표 보도라고 요즘 제가 다운표 비판하는데. 예. 그러면서 공정한 척한다. 네네. 이런 년의 문제의식은 그렇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루신 영역 중에 종편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종편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종편은 제가 팝팟에 냈는데 이번에 너무 더플랜 때문에 좀 잘렸는데요. 지금 그 3D, 3D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이 놀려서 제 진짜 이거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 생각될 정도로 예. 뭐 재밌는 사안이니까. 말장난을 가지고 정말 여러 차례 며칠에 걸쳐서 계속 놀리는 그런 뭐 행태들을 보이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그런 행태인 거죠. 그리고 또 민영삼 씨, 저희, 민원연에서 계속해서 주목했던 네. 종편의 근데 이분이 평론가신데.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특보로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언론 보도들이 하루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표현을 많이 썼고 특히 친노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서 반문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거든요. 종편 모니터링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주목받는 평론가셨죠. 그렇죠. 예, 워낙 인기 있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발언이나 표현이 강하고 귀에 팍팍 꽂혀서 인기 네. 있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컷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여자가 설치면은 잘해봤자 번전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옛날에 유교적 가치 질서가 아주 지배적일 때 남존 여비 남아사성을 선호할 때 얘기죠. 근데 이 현모양처 쪽보다는 아주 그 속된 말로 좀 설친다, 나댄다 할 적에 설친다, 나댄다는 표현보다는 좀 적극적이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다. 그런 유형으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전 후보의 그 부인으로 이렇게 분류되죠. 그러네요. 예, 나댄다. 네. 아까 방송에서 국민의당이 그 안철수 후보가 전에 그 막말 하시는 분도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걸 컷을 네, 저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민원연에서 오랫동안 주목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자 이게 수치만 다루는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네. 그렇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까 리얼미터 권수정 실장이 언급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JTBC가 아닌 서울경제신문이었다. 정정해드리고요. 자, 대선 미디어 감시를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성적 정량적 분석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김학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이런 기사잖아요. 네. 댓글 시발단은 그 운영 형태가 왜 좋아했을 뿐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사가 직접 증언이 처음 나온 거죠. 예. 최근에 그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고 있나? 하고 의구심이 드는 활동들이 보여요.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디테일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드러난 국정원 알바 부대인 알파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서 2009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 중 일부가 여전히 가짜뉴스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연결고리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예. 그 알파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증언인 거죠. 직접 증언인 거죠, 이게. 예, 당사자 팀의 일부였던 한 조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통장 사본이라든지 지시 내역들, 이메일 내역도 보여줍니다. 그동안 했던 일들. 예. 그리고 본인 이야기로는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하고, 예. 그리고 그 팀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노컷일베 같은 가짜뉴스를 운영한다는 거고. 인물이 겹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이 대선을 맞이해 새로 준비한 야심찬 코너입니다. 내부자 둘만 있었는데 이제 내부자가 너희입니다. 내부자 너희.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정태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 코너를 처음 하고 나서
안민석, 김성태 코너로 바꿔야 된다고, 이걸로. 아, 그 코너는 이제 갔다. 새로운 코너가 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호준 공장장님 방송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겠죠. 네. 제가 다들 걱정합니다. 다들. 그 이야기했습니다. 김호준 공장장님이 저희 평일 때 머리에 뿔 난 줄 알 때 실제 뿔은 안 나 있고, 네. 수염이 많더라.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예. 만나봤더니 마음이 들더라든가. 뭐. 꼭 안아주었어, 뭐라든가. 방송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했다고 하시죠? 잘했다기보다도, 제 집사람이 그래서 무난히 넘어갔네 소리 합니다. 그럼 잘한 거죠. 네.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들이 가족인데,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김관영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방송 끝나고 왜 이렇게 좀 밀리더라. 왜 이렇게 밀렸냐? 네, 어떻게 정태호 의원님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질책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가족에게? 제 1번 저희 보좌관들. 보좌관들한테.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왔습니다. 오늘 좀 봐주십시오. 자, 이번 주 이거부터 얘기해볼까요? 아마도 지난주 이제 TV 토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또는, 아무래도 조정 국면이 워낙 급속도로 상승했으니까요. 안철수 후보. 이례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정 국면인지, 여론조사 수치가 이제 조금씩, 변동의 어떤 추세가 있어요. 그쵸?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태호 의원님, 네.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은 우리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이제 정체되고 모름무응답이 좀 증가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나무집에 가 있던 우리 이 보수표들이 아직까지 집으로까지는 안 돌아오고 최소한 거리로까지는 나왔다. 거리로 다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모름무응답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이 가출했던 게 길로 다시 나왔다. 예, 길로 들어왔다. 나무집에 갔다가 이제 길거리까지 나왔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 집으로까지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 그런 상태이고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에 사실 재보궐선거 전에 자유한국당 TK 지역의 지지율이 14% 15%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투표를 하니까 40%인지 50%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물론 대선하고 재보궐선거는 투표율 자체가 재보궐선거는 30%밖에 되지 않고 대선은 한 60~70%까지 가니까 단순 비교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숨어 있는 또 집에는 있지만 숨어 있는 보수표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희망을 본 한 주다. 예. 그러니까 가능성 정도. 집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가장 중요한 이유야 잘 알다시피 탄핵 심판의 영향이고 과정에서 그건 남의 집에 간 이유고 제 말은 다시 길거리로 나온 이유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사실상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경남도지사직을 사퇴를 하지 않는 바람에 선거운동을 사실상 못했지 않습니까? 셀프 디스인가요? 예. 그 이유가 아마 가장 컸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TV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운동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무집에 가 있던 게 최소한 길거리 정도로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론을 또 해주시죠. 저희는 어쨌든 양강구도인 것은 확실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여론이 쭉 올라오다가 사실은 이번 주에 저희가 좀 골든클로스가 생겨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역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약간 주춤합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 타이밍에 한번 돌아보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돼버리면 뒤집지도 못하고 끝나지만 오히려 저희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정체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해석하신 거고 지금 하강 쪽 아닙니까? 하강은 아니고요. 하강은 아닌가요? 네, 실제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유치원 문제 젊은 엄마들이
좀 많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남자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남자와 여자가 특이하게 지난주 조사에서 여자가 13%가 더 낮습니다. 네, 그걸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났구나라고 하는 걸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서 또 여심을 잡을 공약을 비장의 카드를 지금 준비하느라고 제가 아침 5시까지 일했습니다. 준비한 걸 공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왜요? 일시에 충격이 상당한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아침에 가장 많이 듣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가장 큰 충격파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성분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또 굉장히 여성층의 애절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약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또 힘든 일, 가정 꾸려나가는 것들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육아보육. 육아보육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뭐 그런 거 열심히 만드셨다니까 고생은 했는데 또 무슨 퍼주기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공약 만든다면은 재원 대책이 없이 자꾸 퍼주는 거 죄송합니다만 좌파들이 특히 아니니까 이래 불안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공약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공약에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은 같이 공격하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책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책 하나 할 때마다 조금 돈 들어갈 것 같다. 이거 얼마 들어가냐 전부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민주당 막 공격해 주세요. 민주당 지난번에 조심하고 있어요. 경제 공약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상 예산을 수십조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3.5% 예산 증가율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금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 증가율은 지금 3.5%거든요. 그거를 2배 늘려가지고 7%로 늘리겠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들겠다 하는데 1년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4조 원 내지 5조 원을 들여가지고 81만 개. 아니요. 지금 골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지금 21조 원 나옵니다. 21조 원. 그럼 1년에 4조 원이죠. 1년에, 그렇죠. 5년간 나누니까. 그러면은 4조를 들여가 81만 개를 만들면 1인당 4천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4,500만 원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짜리 일자리를 평균해가지고 40만 원 받는 일자리를 그럼 만들겠다. 그거는 푼돈 받는 자리지. 그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4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면은 그거는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지 그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약을 근데 실제로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김관영 의원님께서 밤을 새우셨다니까 특히 고시 출신이고 또 유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재원 대책 없이 만들지 마시고 또 그러면 그거는 획기적인 일자리가 획기적인 또 재정 폭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공약이 나와가지고 그게 혹시 다시 길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버릴까봐 남의 집으로 걱정하시는군요. 별로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한번 가봐가 나간 사람들이 그 집이 좋았으면 왜 나왔겠습니까?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자유한국당의 자랑스러운 홍준표 후보가 딱 멋있어 보였겠죠. 세탁기를 확 돌린다 하니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적폐 세력 이야기할 수 있는 민노총이나 정교조를 확실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끈합니까? 평소에 세탁기 발언을 특히 남자다운 발언에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거 보니까 홍준표 의원님 후보 말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졌겠죠. 진짜 사이다는 이재명 시장님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사이다 같이 이래 쫙 하고 실제로 대통령 되면 시원하게 할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너무 남자답고 멋있어가지고 지금 여성표가 빠졌다는 거예요, 국민의당. 하여간 저는 어쨌든 말이 됩니까 이게? 세탁기 발언 남자답다. 남자다운 건 맞아요.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죠. 그냥 질러대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토론회에서는 좀 격에는 안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답니다. 근데
본인의 해명을 내가 전달을 하면은 예. 원래 그 서민들의 말 수준으로 하면은 그게 눈높이에 맞다고 해명을 합디다마는 저는 뭐 그게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나 핵심 동의 안 전목을 하시는군요. 찔렀다. 핵심 뭐냐? 찔렀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그 발전을 가로막 19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한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요. 그러니까 공당이 대선 후보를 절차적 하자 없이 선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낮다고 당내에서 자당의 후보를 교체하거나 혹은 사퇴하거나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첫 번째는 2001년에 노무현 노무현 후보가 당시 선출을 했는데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소위 이제 후단협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노무현으로 안 된다. 내부에서 난리가 나고 그때 정몽준 당시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사실상 정몽준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나오는 거죠. 네. 바른정당에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유승민 후보 개인에게 나쁜 일일까? 단일화가. 네, 아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예.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아니, 물론 나쁜 일처럼 보이죠. 자당의 후보를 예, 사퇴하라고. 지금으로서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는 공학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면 마침 또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인재, 이런 인상이 점점 남겨지는 시점이라 동정론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당선은 안 돼도 어차피 보수가 이기기 어렵지만 나라도 이 사람 한 표 줘서 후위를 도모하게 해줘야지 이런 동정론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이제 동정표가 제일 무서운 표거든요. 선거 표시면 단순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유승민 후보의 고난이고 유승민 후보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게 희한하게도 선거 민심이라. 자, 요 사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요. 예, 각 캠프에서 다양한 인사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 전 협회장도 잇따라 대선 캠프에 뛰어들면서 법조계에서는 비판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는데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하창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변호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원래 대선 때는 항상 상대 쪽에 있던 인사들을 더 영입하려고 하죠. 예, 자신들의 확장성을 보여주려고.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선대본부장 진영 의원. 이분은 새누리당 시절에 그 18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부위원장이었어요. 예,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요. 따지자면 부여권의 핵심 인사죠. 그러니까 부여권 인사가 여기저기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엔 공격 포인트가 되기는 어려운데. 네, 현재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창호 전 대한변협회장의 케이스는 좀 다른 것이 이 테러 방지법 때 국민의당도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불러일으킨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다라고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변협 이름으로 성명을 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국민의당과 정확히 대립된 스탠스였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어떻게 호남 지지자들과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에게 동시에 설득할 것인가. 정반대 지지자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건 대선 역사상 최초의 미션이에요. 정반대에 있는 지지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예, 게다가 공수처에 대해서도요.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이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데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양쪽 지지자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만약 이 일을 해내면은 어쨌든 선거 전략사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이라고 보고 그만큼 어려운 미션에 지금 처해 있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주말 동안 스탠딩 토론회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오는 19일에 진행되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방식을 놓고 각 후보들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스탠딩 토론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경쟁자들이 건강 이상설로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히말라야 트레킹 경험까지 거론하면서 건강 이상설 일축했고 스탠딩 토론에 수용했습니다. 이 스탠딩 토론은 뭐 서로 공격하는 건 별거 아니고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대본. 대본 없이 한다는 건데 이건 이미 SBS 토론 때부터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때 이제 메모지만 남겨줬고 원고는 들고 오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본 없이 한다는 건 이미 이제 SBS 토론 때부터 적용이 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체력 가지고 공부만 했는데 그건 좀 웃긴 얘기고 그 목적이면 체력장을 해야죠 따로. 예. 체력장. 제가 보기에 두 번째 핵심은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지난 저희 그 브리핑에서 잠깐 다뤘지만 그 표정이나 혹은 뭐 제스처나 혹은 뭐 눈을 마주치는 거라든지 뭐 얼굴 손동작 모든 바디랭귀지. 왜냐면은 트럼프 힐러리 스탠딩 토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탠드 뒤에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앉는 거나 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 기억해 보시면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스탠드 앞으로 나옵니다. 걸어 나와서 온몸을 써가면서 자신의 의사 전달을 그렇죠. 예. 의사 전달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드러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KBS에서 스탠드 앞에 있는 단상 쭉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앞으로 아예 무대 앞으로 나와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혹은 돌아서서 상대 후보들을 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하도록 룰을 정했느냐 아니면 스탠딩 그냥 서 있는 거만 서 있기만 예. 서 있기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룰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상 앞으로 나와도 되냐 아니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네, 현재 칸막이 토론이라고 해서 방식들을 이미 주최 측이 짜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제 형식과 토론 형식 이런 것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뭐 상관이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스탠드 단상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룰이 없으면 그럼 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누워 있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면. 네. 그리고 실제 트럼프 힐러리 할 때도 단상이 있고 그 옆에 의자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뭐 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했거든요. 그때도. 중요한 거는 서서 한다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써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차별점인데 서 있는 것만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건 이건 웃긴 일이죠. 예. 네, 우선 23일과 5월 2일 날 하는 선관위 주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유식 스탠딩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완전 자유식이라는 건 그 스탠드를 떠날 수 있다? 이게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방식은 자유롭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차이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뭐 스탠딩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스탠딩의 의미 그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 의미의 스탠딩이지 서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자, 다음 순요. 네, 주말 동안에도 많은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여론조사가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오차 범위 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따로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추세가 워낙 단기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분석하는 요인 분석들을 많이 하죠. 뭐 토론의 여파도 얘기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부인이 안철수 전 보좌관에게 사적 언급을 시킨 사건이 지난주에 파장이 꽤 있었는데, 이런 건 사회생활을 해본 성인이면 한두 번씩은 겪어본 스트레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사의 가족, 공식 위계하고, 상사 사적 관계가 짬뽕이 되는. 근데 캠프에서 가장 힘든 게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이슈예요. 후보 가족하고 직접 관련이 되면 캠프에서 뭐라고 딱 야박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하기 힘들어요. 캠프 후보 자신의 문제라. 이런 사안은 후보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인이 캠프를 통해 사과하고
안철수 후보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저는 이 정도로는 데미지 컨트롤이 됐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제 거대 담론은 아니고 이렇게 일상 레벨 사안들이 자꾸 팔을 흔드는 건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둬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데미지 컨트롤이 안 됐는데, 저의 조언을 들을 리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게 대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면 캠프의 실수라고 보이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한겨레 21이 보도했습니다. 알파팀. 예, 알파팀이라고 해서요. 인터넷에 글을 쓰고 그 활동의 대가로 게시물 하나에 25,000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원고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벌었다라는 거고요. 20대는 25,000원, 30대는 5만 원, 뭐 이렇게. 네, 뭐 나이 차별이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알파팀을 꾸렸던 사람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팀의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팀들이 가짜 뉴스를 만든 그 사람들이다, 이 뉴스도 있었죠. 네, JT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인 홍모 씨는 최근 친박 지파에서 태블릿 PC 조작설 등 가짜 뉴스를 퍼뜨려온 노커들배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 대선에 속칭 시발단이라고 국정원의 직원들과 직접 연결해서 여론조작 댓글을 달았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김모 목사 같은 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아니고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제 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죠.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지금 나온 알파팀 뉴스를 보면 국정원 내부의 팀을 외주화했을 뿐, 네.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최근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노코딜베 같은 발행과 직접 연루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89년 4월 15일 영국 셰필드에 있는 힐즈버로 스타디움에서 FA컵 준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2만 5천 관중이 몰리면서 BBC가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96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영국 경찰은 평소와 다르게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이 사고에 직접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이를 철저히 숨겼고 그 유가족들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이 부여되고 사고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20년이 소요됐습니다. 어쩌면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조사 권한으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을 직접 보고 겪은 우리 세대가 후대의 타임캡슐을 남긴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3년을 어떻게 다뤘는지 되돌아보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도 힘들지 않으세요? 네, 월요일이죠. 네. 목이 잠겼습니다, 저도. 항상 잠기는 목인데, 월요일은 조금 더 잠겨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미국 백악관 한 외교보좌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안에 동행해서 전용기를 타고 오면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완료 및 운용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5월 초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뭐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죠. 예. 예. 그 보도에 대해서요. 우리 외교부가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드 관련해 나온 기사 중에 가장 웃긴 기사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으로서는 이게 당연한 입장이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니까, 한국의 다음 정권하고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이 다음 정권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금방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데. 근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외교부가 반박을 했어요. 우리 외교부가 아니다. 다음 정권 상관없이 하겠다. 예. 우리 외교부 말 들으면 이 미 행정부가 종북인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보다 더 미국 편인 게 우리 외무부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외무부가 일개 부처가 뭐라고 다음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 입장하고도 다르게 미리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합니까? 예, 이게 물론 논란이 되니까요. 부통령 대변인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기사예요. 예. 미국에서 부통령하고 방한한 외교보좌관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니라고. 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고영태 씨가 지난 15일 새벽 3시경에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기사인데, 왜냐면 이제 검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궁금해서 검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렇게까지 협조한 사람을 이러는 경우가 어딨냐고. 자기들 생각에도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수사팀이 반발해서 다른 팀에서 구속영장은 쳤고. 그렇죠. 첨단 수사 일부랑 네. 형사 7부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오래전부터 구 여권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선 국면 들어서면서 그 요구 강도가 더 세졌고. 예, 지난주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고영태가 구속되지 않아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직접 했거든요. 구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특검 진행 기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차피 자신의 임기가 대선 이후 끝난다고 보고 총대를 메고 구속영장 지시를 내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구여권이 고영태 구속영장을 원했던 것은 지금의 구도, 이 구도를 뒤집을 소재가 없잖아요.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전통적인 북풍도 거의 선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만든 박근혜 탄핵 명분을 희석시켜보려는 시도죠. 네, 그런 시도인데, 그래서 이제 탄핵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다. 이게 소위 친박 사이트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음모론인데, 거기 꼭 필요한 구성 요소로 고영태 씨의 구속이 필요했던 거죠. 네. 구성 요소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기획 탄핵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고영태 씨는 전략 희생양이 된 거고, 구여권의 어떤 마지막 저항과 같은 그런 상징 같은 사건이라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말을 했습니다. 오는